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칼바람처럼 날카롭다.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콘크리트 다리 아래 바람이 종이처럼 얇은 담요를 흔들고 있었다. 그 밑에 한 소년이 쓰레기 봉투를 끌고 있었다. 이름은 이준서, 13살, 밤이면 상수역 근처 폐건물 옥상에서 자고 낮이면 플라스틱 병과 캔을 주워 판다. 이 도시에서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관심 가지는 이도 없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강남구의 고급 빌딩 뒤편 주차장에 있었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던 그곳.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차 밑에 굴러간 캔을 줍고 있었다. 그 순간 눈에 띄는 장면 하나. 한 남자가 검은색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검은 벤츠 차량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뭔가를 꺼내 차 아래 설치하기 시작했다. 선이 얽힌 금속 상자였다. 준서는 숨을 삼켰다. 무심코들은 그 남자의 중얼거림. 정확히 8시. 폭발하면 끝이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단어, 폭발.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 차가 누구의 것인지도 몰랐지만 그 안에 누군가가 타면 안 된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몇 분 후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빌딩에서 나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절로 따라가는 걸 보니 꽤 영향력 있는 인물 같았다. 그가 검은 벤츠를 향해 걸어왔다. 손이 차량 손잡이에 닿으려는 그 찰나. 타지 마세요. 안 돼요. 준서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주차장 전체가 정지한 듯 조용해졌다. 몇몇이 그를 비웃었고 경비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애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장난치지 마라. 그러나 회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손을 멈추고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예리했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왜 그러는 거지? 준서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방금 어떤 남자가 차 밑에 뭔가를 설치했어요. 시간 맞춰 폭발한다고 했어요. 진짜예요. 경비원은 여전히 믿지 않았지만 회장, 그의 이름은 강대현 은 조금도 웃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하고 그 안에서 한 중년 형사가 내렸다. 형사 오지훈.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더니 준서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처음 본 그대로 말해줘. 괜찮아. 너를 믿을게.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본 것을 묘사했다. 검은 점퍼, 모자, 설치한 위치, 그리고 그가 한 말까지. 형사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팀에 지시했다. 폭발물 처리반 요청. 차량 격리. CCTV 확보 시작해. 그 사이 강대현은 조용히 준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딘가 낯이 익었다. 문득 떠오른 기억 하나. 일주일 전 분실한 지갑이 경찰서를 통해 돌아왔고 보상도 받지 않고 사라졌던 소년. 바로 그 얼굴이었다.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해 차를 정밀 조사한 결과 차량 하단에서 작동 준비가 완료된 폭발 장치가 발견되었다. 현장이 술렁였고 경찰은 즉각 수사로 전환했다. 그날 준서는 경찰서에 잠시 머물렀다. 형사 오지훈은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다. 넌 많은 사람을 살렸어. 내가 외치지 않았다면 오늘 여긴 다른 뉴스로 가득 찼을 거야.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감각. 그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나는 것 같았다. 한편 CCTV 분석 결과 범인은 강대현 회장의 회사와 과거 연관이 있는 인물로 밝혀졌고 더욱 충격적인 건 그의 고용인이 강 회장의 아내 최은주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사건은 단순한 폭발 미수에서 복잡한 내부 범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준서. 그 이름은 그날부터 뉴스에 오르기 시작했다. 쓰레기를 줍던 소년, 회장의 목숨을 구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준서의 여정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다. 준서는 경찰서 복도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종이컵이 들려 있었고 안에는 미지근한 보리차가 담겨 있었다.
따뜻함이 손끝으로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지나가는 형사들의 발소리, 전화기 벨소리, 타자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다. 형사 오지훈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준서야, 조금만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다. CCTV에서 추출한 이미지들. 검은 점퍼, 모자, 흐릿한 윤곽. 이 사람, 내가 본 사람이 맞니? 준서는 사진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확신할 순 없었지만 그 몸짓, 걸음걸이, 옷의 구김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었다. 맞아요. 왼팔 소매가 찢어져 있었어요. 그 사람, 그 옷이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다. 좋아. 너 덕분에 많은 단서가 생겼어.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밖에서는 다른 소문도 돌고 있어. 일부 사람들은 내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생각해. 일부 언론은 연기된 영웅극이라며 의심을 하고 있어. 준서는 놀라움과 함께 입을 다물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단지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는데 왜 세상은 그것마저 의심하는 걸까? 며칠 후 인터넷 기사에는 그의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이름은 노출되었다. 쓰레기 줍던 소년, 우연인가 조작인가. 소년의 진실, 경찰 조사 중. 강대현 회장 구출 사건, 배우는 누구? 그의 존재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보호자도 없는 소년. 언론은 그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거리에서 같이 살던 아이들까지도 기자들의 눈에 들어왔다. 한편 강대현 회장은 사건 이후 경호를 강화한 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직접 경찰서를 찾았다. 준서가 있는 복도에서 그는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이준서 군. 맞지? 준서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목숨을 구한 대상이자 지금 온 세상의 관심을 끌게 만든 중심인물이었다. 고마웠다. 그날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조차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주는 그 눈빛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다. 강 회장은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내가 진실을 말했더라도 사람들은 의심하고 흔들리지. 나도 그랬어. 처음엔 내가 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의심부터 들었거든. 준서는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어. 그래서 난 내 편이 되기로 했어. 그날 이후 강대현은 언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준서 군의 증언과 용기는 진실이었다. 회장직에서 물러날 순 없지만 이번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협조할 것이다. 이 성명은 대중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의심과 조롱에서 지지와 연민으로. 일부는 여전히 음모론을 주장했지만 더 많은 이들은 준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며칠 후 준서는 낯선 이들에게 뒤따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던 아이 중 하나는 납치 시도를 당했으나 가까스로 도망쳤다. 경찰은 누군가가 준서의 주변을 조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훈 형사는 그를 별도의 보호소로 이동시켰다. 낡은 사회복지시설이었지만 적어도 하룻밤은 안전했다. 그날 밤 준서는 창가에 앉아 한강 다리를 바라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다. 조만간 내 어머니에 대한 소식도 나올 것 같아. 예전에 이 사건과 관련된 내부 고발자가 있었거든. 이름이 정미숙. 혹시 기억나? 준서는 눈을 크게 떴다. 그 이름. 너무도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사라졌던 이름이었다. 어릴 적 어렴풋이 들었던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사람.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단어. 엄마.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너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된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 싸움은 단지 폭발물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과거, 이름, 그리고 어머니라는 단어에 대한 여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사회복지센터 옆의 작은 마당에서 햇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잔디는 얼어붙었고 발끝은 여전히 저려왔지만 마음만큼은 전날 밤과 달리 묘하게 차분했다. 지훈 형사가 말했던 그 이름, 정미숙. 너무 낯설고도 익숙한 이름이었다. 형사 오지훈은 이른 시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10여 년 전 강성그룹의 회계부서에서 일하던 정미숙은 돌연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 당시 회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이라 발표했지만 내부 고발을 시도하려 했다는 증언이 비공식적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준서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훈은 옛 직원 기록을 추적했고 정미숙이 마지막으로 살던 주소를 찾아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이미 오래전에 이사한 후 흔적은 없었지만 이웃 주민 중 한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다. 미숙 씨, 기억나죠? 아주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죠. 남편 없이 애를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갑자기 짐 싸서 떠났어요. 울면서 떠나는 걸 봤죠.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울면서 떠난 한 여인, 그리고 지금 그 여인의 아들이 유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 그날 오후, 지훈은 준서를 찾아왔다.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여인은 단정한 머리와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다. 이 사람, 본 적 있니? 준서는 사진을 받아들고 숨을 삼켰다. 그 웃는 얼굴, 어깨에 손을 얹은 손, 눈꼬리에 살짝 주름이 진 미소. 낯선 듯 선명했고 오래된 꿈처럼 느껴졌다. 엄마.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온 단어였다. 사진 속의 아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시절 기억은 흐릿했지만 그 따뜻했던 품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 내 어머닌 살아있어. 그리고 그녀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숨었던 거야. 숨었다고요? 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미숙 씨는 강성그룹의 회계부서에서 부정을 발견했어. 거액의 회사 돈이 사라졌고 그 흐름이 어느 VP로 향하고 있었지. 그녀는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려다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고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바로 그 VIP가 최은주, 준서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놀란 듯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넌 정말 똑똑한 아이야. 그래, 최은주는 단순한 회장의 부인이 아니야. 그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남몰래 지분 거래와 로비 자금을 주도했지. 그럼 엄마는 지금도 위험한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너를 공격한 이유도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 어머니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그녀가 다시 나타날까봐 그걸 막기 위해 내 존재를 없애려 한 거지. 그 순간 준서는 몸속 어디선가부터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느꼈다. 자신이 외면받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은 사실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위협이 되었던 아이. 그것이 바로 이준서였다. 며칠 후 지훈은 경기도 안성 외곽의 한 산골 마을에서 정미숙과 닮은 여인이 목격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는 즉시 출발했고 그곳은 외부와 거의 단절된 작은 촌락이었다. 외부인에겐 낯선 그 동네, 초록색 슬레이트 지붕 밑에 작은 집, 마당에 장작이 쌓여 있고 물동이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 지훈이 문을 두드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온 여인. 단발머리, 흐린 눈빛, 손에는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정미숙 씨, 맞으시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가에 흐르기 시작한 눈물이 모든 걸 대신했다. 준서가 살아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지금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10년 동안 하루도 준서를 잊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은 너무 잔인하니까요.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세상을 향해 외쳤어요. 그리고 그 외침은 사람들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는 당신이 외칠 차례입니다. 정미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긴 세월, 혼자 감내해온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절망.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엄마로 돌아가야 했다. 정미숙은 산촌의 작은 부엌에 앉아 뜨거운 물에 찻잎을 우려내고 있었다. 잔잔히 퍼지는 향기 속에서 그녀는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래된 상처, 굳은 살, 그리고 수없이 손톱을 물어뜯은 자국. 그 손은 아들을 안고 있던 손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증거를 움켜쥔 손이 되었다. 지훈 형사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마주 앉은 둘 사이엔 다 말하지 못한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 준서는 지금 어떤가요? 정미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명확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단단한 아이예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더군요.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난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아들을 남겨두고 도망친 죄책감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없었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내며 말했다. 그 죄책감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최은주, 그리고 강성그룹의 내부 비리에 대해.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다. 누렇게 바랜 문서, 출처 불분명한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음성 파일이 담긴 작은 USB. 이건 10년 전 내가 입수했던 자료예요. 내부 계정에서 최은주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들. 명목은 홍보비나 접대비지만 대부분 실체가 없었죠. 내가 이걸 회장님께 직접 보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누군가 내 컴퓨터에 몰래 접근했고 난 곧바로 표적이 되었죠. 표적이요? 지훈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사고처럼 꾸며진 교통사고가 있었고 집 앞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그때 나는 준서를 데리고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망은 완전하지 않았다. 중간에 준서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요.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데리러 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돌아왔을 땐 이미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준서도 흔적도 없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세상에서 사라지기로 마음먹은 건.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준서가 뉴스에 나왔어요. 차에 타지 마세요. 라고 외치던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었어요. 지훈은 마음이 뭉클해졌다. 수많은 조사와 보고서보다 지금 이 조용한 공간에서 들리는 진실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다가왔다. 이제는 돌아가야 해요. 준서도 진실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도망은 이제 끝내야죠. 며칠 후 정미숙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로 돌아왔다. 그가 사라졌던 시간만큼이나 도시도 변해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그리고 드디어 한강 다리 밑 복지센터 한켠에서 준서와 다시 만났다. 준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작아진 키, 더 깊어진 주름, 그리고 오랜 세월 끝에 다시 마주한 그 눈동자.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눈빛 속에서 오갔다. 엄마야. 정미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준서야, 너무 늦어서 미안해. 준서는 고개를 숙이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안겼다. 나 엄마 안 잊었어.
어릴 땐 꿈에서 자주 나왔어. 지금도 엄마 냄새 기억나. 정미숙은 목이 메었다.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따뜻한 구원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모자는 같은 방에서 첫 잠을 함께 잤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부서졌던 시간이 다시 천천히 이어졌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최은주 쪽에서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언론에서는 갑작스럽게 정미숙의 과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전직 회계, 거액 횡령 후 잠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그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뉴스들이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인터넷 댓글은 양극으로 나뉘었다. 그녀가 진짜 내부 고발자일까? 준서도 연기한 건 아닐까? 이 모든 게 동정심을 이용한 조작극 아닌가? 지우는 이를 예견했지만 그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정미숙은 숨지 않았다. 준서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시작이었다. 정미숙이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시는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다. 인터넷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올라왔다. 10년 전 회사 돈 사라져. 내부 고발자 아닌 도망자. 다리 밑 영웅 준서군. 진실은 어디에? 정미숙, 정계로비 자금 연루 의혹 제기. 익명의 관계자, 익명의 제보자, 출처 불명의 녹취록. 모든 것이 그녀의 이미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짜여진 퍼즐처럼 느껴졌다. 준서는 매일같이 휴대폰을 쥔 채 뉴스 댓글을 읽었다. 처음에는 자신을 응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욕을 퍼붓고 있었다. 불쌍한 척하지 마라. 세상에 공짜 영웅은 없어. 엄마 따라 거짓말도 배우는 거냐? 애를 이용한 새드 스토리, TV에 팔아넘길 준비 됐겠지? 지우는 그런 준서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다. 댓글은 사실이 아니야. 익명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은 쉽게 잔인해질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진실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세상이었다. 강성그룹은 공식 성명을 내며 정미숙 씨는 이미 회계 부정 혐의로 사직한 인물이며 현재 제기되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사에 혼란이 생겼고 언론은 더욱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가장 큰 타격은 준서에게 왔다. 복지센터 내부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준서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괜히 위험에 휘말리기 싫다는 이유였다. 심지어 아이들마저 어른들의 말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너 엄마처럼 사기꾼이야? 진짜 폭탄 봤어? 아니면 그냥 상상한 거야? 그날 밤 준서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지훈이 준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고 거기에는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 남아 있었다. 폭탄을 설치하던 남자, 찢어진 왼팔 소매, 모자 속 눈빛. 내가 본 건 사실인데. 혼잣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강대현이었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준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금 세상은 너를 부정하려 하고 있어. 사람들이 믿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진실이 아니라 감정을 소비하려는 사람들. 회장님도 날 믿지 않으세요? 대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 난 믿는다. 하지만 믿는다는 것만으로 모든 걸 바꿀 순 없다는 것도 알지.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건 내부 인사평가 파일이야. 10년 전 내 어머니가 제출하려 했던 문서의 복사본이 아직도 보관돼 있었지. 거기엔 최은주가 비밀 계좌를 통해 자금을 유출한 흔적이 있어. 준서는 눈을 떴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대현은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은주는 내 아내였고 강성그룹은 내 전부였어. 나는 진실을 안다는 게 어떤 무게인지 두려웠던 거야. 준서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세요. 저희는 도망칠 수 없어요. 며칠 후 정미숙과 준서는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소는 서울시청 앞 야외 광장이었다. 지훈 형사, 강대현 회장, 시민단체 변호인들이 배석한 자리였다. 정미숙은 차분히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정미숙입니다. 과거 회계부정과 로비 자금을 보고하려 했던 전직 강성그룹 회계사이며 이준서 군의 어머니입니다. 10년 전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말하려 합니다. 이어지는 그녀의 발표는 구체적인 계좌번호, 이체 시점, 관계자 명단까지 포함된 정밀한 증언이었다. 준서도 단상에 섰다. 저는 쓰레기를 줍던 소년이었습니다. 그저 목격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엄마와 함께 말합니다. 우리는 숨지 않을 겁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국으로 퍼진 장면이었다. 처음엔 침묵하던 대중도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용기 있는 모자다. 진실을 덮으려 한 게 누구인지 이제는 보인다. 아이를 악마로 만든 건 우리였다. 그날 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정미숙 진실, 이준서 회견, 강성 내부 고발, 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반격은 곧 시작되었다. 최은주는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전 언론사에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도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그녀의 한마디. 끝났다고 생각했어. 난 아직 여기 있어. 전쟁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는 쪽이 아니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전국 언론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정미숙의 실명 증언, 내부 자료, 그리고 준서의 발언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SNS에서는 삽사인 정미숙 진실 삽사인 준서 이용기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수십만 건을 넘겼고 시민들은 이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외쳤다.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최은주는 움직였다. 강성그룹의 법무팀은 즉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접수했고 복수의 언론사의 보도 중단을 요청했다. 방송국 PD들은 전화로 압박을 받았고 일부 뉴스는 돌연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자막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지훈은 사무실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다. 이건 단순한 고소가 아니야. 언론을 틀어막고 여론을 역전시키려는 전략이야. 강대현도 연락을 받았다. 그는 지훈에게 전화에 조용히 말했다. 은주는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야. 자기가 지는 싸움을 절대 허락하지 않지. 정미숙은 다음 날 법원에 출석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10년간 침묵하며 살았던 그녀는 이제 진실 외엔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최은주가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의 진주 귀걸이, 여전히 단정하고 완벽한 외모. 하지만 눈빛은 냉기처럼 차가웠다. 오랜만이네요, 미숙 씨.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런데 거짓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니 감탄스러워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손에 쥔 서류를 다시 확인할 뿐이었다.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당신이 누구를 이용했는지 세상은 곧 알게 될 거예요. 법정은 조용히 시작됐다. 정미숙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으로 판사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가 제출한 문서들, 회계자료, 이체 기록, 심지어 USB에 담긴 과거회의 음성 파일까지 모두 하나씩 공개되었다. 그 계좌로 옮겨. 회장님은 몰라도 돼. 음성 파일 속 목소리는 분명 최은주였다. 법정 안은 술렁였고 기자들은 수첩에 정신없이 받아 적었다. 하지만 최은주의 변호사는 즉각 반격했다. 음성의 진위 여부는 법적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정미숙 씨의 자료는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시선을 돌려 준서를 가리켰다. 그녀는 자신을 감싸기 위해 아들을 내세웠습니다. 13살 소년을 공공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도구로 활용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정 안에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서에게 향했다. 그 조그만 어깨, 아직 어린 얼굴.
그는 무대 위에 선 배우가 아니라 그저 진실을 지키려는 아이일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던 길, 기자들이 둘러쌌다. 준석은 이 사건이 너무 큰 짐 아닌가요?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회장이 준 자료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은 쏟아졌고 정미숙은 본능적으로 준서를 가렸다. 하지만 그 순간 준서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전 어릴 적부터 사람들이 절 보지 않았어요. 그냥 쓰레기 줍는 아이였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너무 많이들 보시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그는 손에 쥔 수첩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전 이 안에 제가 본 걸 그렸어요. 잊지 않으려고.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지금도 믿어요. 거짓말이 아니면 숨을 이유도 도망칠 이유도 없어요. 한순간 기자들도 말을 잃었다. 그 한마디가 수십 장의 자료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다음 날 SNS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믿는다. 준서야. 아이의 말을 의심하는 어른이 문제다. 정의는 아직 존재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지지 영상, 시민들의 응원 댓글, 몇몇 방송사의 양심 있는 보도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한겨울의 바람 속에서도 작은 온기가 번지고 있었다. 지우는 사건을 검찰에 정식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수사는 이제 경찰 단계를 넘어 강성그룹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로 전환되었다. 강대현은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며 독백했다. 은주, 넌 회사를 지켰을지 몰라도 우리 가족은 잃었어. 그리고 그날 준서와 정미숙은 다시 한번 한강 다리 밑으로 향했다. 예전처럼 춥고 예전처럼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은 이번엔 떳떳하게 섰다. 준서는 그 자리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정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젠 숨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힘있게 이어져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방송국 카메라, 유튜브 생중계 장비, SNS 스트리머까지. 오늘 열릴 재판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었다. 정미숙과 최은주, 두 여성의 대결은 곧 진실과 조작 중 무엇이 승리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법정 안 준서는 깔끔한 교복 차림의 수첩을 꼭 쥔 채 앉아 있었다. 어른들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고했다. 그의 옆에는 정미숙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변호사들로 둘러싸인 최은주가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USB 속 음성 파일의 음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음, 억양, 음색, 말투까지 모두 최은주와 98.7% 일치. 증거 조작 가능성은 낮으며 파일의 메타데이터 상 조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지훈 형사는 뒤쪽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증거는 사건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열쇠였다. 하지만 변호인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정미숙 씨는 과거 정신적 치료 이력이 있으며 개인적 감정에 따라 허위 사실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정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그 이력은 그녀조차도 잊고 싶은 과거였다. 10년 전 도망친 후 짧게 입원했던 상담병원의 기록이 언급된 것이다. 준서는 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괜찮아. 믿고 있어. 다음으로 준서가 증인석에 섰다. 이준석 군, 사건 당일의 상황을 기억하나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벤츠 차량 밑에 뭔가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시간 맞춰 폭발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도연 회장님에게 소리쳤어요. 그 차에 타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까? 정확히는 못 봤어요. 모자를 깊게 눌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와 행동은 기억나요.
혹시 그 기억이 잘못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준서는 조용히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 상황 재구성, 그리고 당시의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건 제가 그린 기록이에요. 거짓말이었다면 이렇게 계속 기억하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재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말은 서툴렀지만 진실했다. 그날 재판이 끝난 후 최은주는 법정 복도에서 정미숙을 마주쳤다. 취재진이 없는 한적한 복도,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다. 당신, 그 아이까지 끌어들일 줄은 몰랐어요. 최은주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그 아이는 끌려온 게 아니라 나서준 거예요. 정미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당신이 무너뜨린 게 회사 하나쯤이라면 상관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아들, 내 가정을 건드렸다는 건 그건 당신이 이미 무너뜨린 거예요. 나도, 내 아들도 당신의 욕망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최은주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준서는 기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발표했다. 저는 제 이야기가 뉴스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동정으로 사는 삶은 원하지 않아요. 대신 저와 같은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그날 밤 강대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지막 사내 회의를 마쳤다. 그는 공식적으로 강성그룹 회장에서 사임을 발표하고 남은 생애를 사회공헌과 청소년 보호에 쓰겠다고 선언했다. 내가 몰랐다는 건 알고도 외면했다는 것과 같다. 그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걸 이제서야 안다. 그리고 그는 개인 재산 일부를 출연하여 진실의 등불 재단을 설립했다. 목적은 하나였다. 내부 고발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법적 지원. 정미숙은 재단의 첫 상담관으로 임명되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공식 서류에 다시 적으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젠 숨지 않아도 되잖아. 준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수첩은 여전히 그의 가방 안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기엔 단순한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미래의 설계도, 자신과 같은 아이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그는 한강 다리 위에 함께 섰다. 처음에 여기서 봤을 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작다고 느꼈어요. 이젠 어때? 준서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은 된 것 같아요. 달빛이 강물 위를 흐르며 반짝이고 있었다. 다리 아래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따뜻했다. 봄의 끝자락, 서울의 거리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준서에게 세상은 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몇 개월 전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 숨어있던 아이는 이제 누군가의 앞에 서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미숙은 서울 강북의 작은 사무실에서 진실의 등불 재단의 상담관으로 첫 출근을 시작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이름표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오늘 어때요? 준서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다. 어색해. 너무 오랜만에 사회인처럼 사는 것 같아서. 하지만 감사해.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거든. 준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저도요. 그의 말처럼 새로운 시작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재단의 활동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상담은 하루가 다르게 늘었고 여러 지역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부모의 학대, 학교 폭력, 사회복지 사각지대 속 소외된 아이들의 사연이 쏟아졌다. 준서는 방과 후 재단 사무실에 들러 작은 방 한 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벽에는 그가 직접 그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그림으로 기억하는 진실기록 프로젝트. 아이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 두 명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의 폭언을, 어떤 아이는 편모 밑에서 겪은 고통을, 어떤 아이는 단순한 외로움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준서는 그 그림을 하나하나 스캔해 작은 온라인 전시회를 열었다. 제목은 빛을 심는 아이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작은 감정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공감으로 되살아났다.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지훈 형사가 준서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건 너에게 온 거야. 이름은 없고 그냥 고맙다는 말만 쓰여 있어. 준서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준서가 다리 밑에서 고개 숙인 채 쓰레기를 줍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를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그림자 하나가 함께 있었다. 그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너의 용기가 내 어둠을 비췄어. 누군지 알 수는 없었지만 준서는 그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칭찬보다 깊은 울림이었다. 6월의 어느 날, 준서는 고등학교에서 발표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주제는 자유였고, 그는 기억되지 않은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강연과 그림 전시를 기획했다. 발표회 당일, 체육관에는 교사들, 학부모, 그리고 친구들이 모였다. 무대에 선 준서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는 한때 다리 밑에 살았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며 생존을 위해 살았죠. 학교도 없었고 주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보고 들은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손에 든 수첩을 들어 보였다. 낡은 수첩, 구겨진 종이들. 거기엔 그의 과거가, 그리고 증거들이, 그리고 무수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이 수첩은 저의 과거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들고 누군가의 어둠 속에 들어가 빛을 전하고 싶어요. 관객석의 어른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이들은 숨죽여 듣고 있었다. 준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빛을 만들 수 있어요. 비록 작고 희미하더라도 그 빛은 누군가에게 길이 됩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고 친구들은 그에게 다가와 그림을 칭찬했다. 몇몇은 나도 이런 그림 그려보고 싶다며 수첩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날 밤 정미숙은 아들의 발표 영상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화면 속 준서는 단지 정미숙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세상 앞에 선 이준서였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며 준서는 빛을 심는 아이들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단의 도움을 받아 지방학교와 지역 아동센터를 순회하며 작은 전시와 워크숍을 열 계획을 세웠다. 지훈 형사는 그를 배웅하며 말했다. 너 정말 멋지게 잘하고 있다. 어른들도 배워야 해, 너한테. 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형사님이 그날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믿음은 용기보다 먼저 와야 하니까. 둘은 손을 맞잡았다. 다시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대신 이제는 함께 빛을 비추는 쪽에 서기로 한 사람들이었다. 강성그룹은 여전히 존재했다. 최은주는 법적 처벌 이후 공식적으로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지만 여전히 비공식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말도 돌았다. 하지만 누구도 예전처럼 그녀의 말만을 따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건 누굴 위한 결정인가? 누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은 무엇인가? 그 변화의 시작은 다리 밑에서 외쳤던 한 소년의 목소리였다. 여름의 끝자락, 충청북도 제천의 한 작은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 낡은 플래카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잔디는 뜨거운 햇볕에 바삭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밝았다. 준서는 그림 도구를 나눠주며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쳤다. 오늘은 여러분이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날이에요.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담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망설이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크레파스를 쥐고 종이에 손을 댔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아빠가 무서워요. 저는 항상 혼자 밥을 먹어요. 학교 끝나면 공장에서 엄마랑 같이 일해요. 준서는 아이들이 자신을 믿고 이야기를 꺼낸다는 사실에 책임을 느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진실을 말했던 소년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가고 있었다. 재단으로 돌아온 준서는 벽에 새로 붙은 전국 순회 일정을 바라보았다. 전라남도 광주, 경상북도 안동, 강원도 삼척, 작은 마을부터 도시 외곽까지 그의 발자국은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정미숙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힘들지 않니? 넌 아직 고등학생인데. 엄마, 전 이제 이게 제 공부 같아요. 책보다, 수업보다 더 배워요. 아이들한테서.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엔 형사님, 그리고 엄마, 그리고 이젠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들이 자라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이제는 당당하고 또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8월의 어느 날, 준서는 전시회를 마친 뒤 홀로 한강 근처로 향했다. 다리 밑 예전 자신이 살던 자리. 지금은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어 깨끗해졌고 더 이상 쓰레기를 줍는 아이도 없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그 수첩. 그리고 첫 페이지, 폭탄을 설치하던 남자의 모습, 차 밑에 엎드린 어른, 무서워서 울고 싶었던 순간.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준서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이제 그릴 필요는 없겠네. 그가 일어섰을 때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여기 다시 올 줄 알았어. 형사 오지훈이었다. 아직도 그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고 준서의 일정을 지켜보았다. 마음은 괜찮니? 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그 자리가 무서웠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계속 생각하게 해서요. 근데 지금은 고맙기도 해요.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참 단단해졌구나. 준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다. 형사님, 혹시 아직도 그 사람 못 잡으셨어요? 그 사람. 차 밑에 폭탄 설치한 남자요. 지훈은 표정을 굳히며 대답했다. 국외로 도주했어. 수배는 되어 있지만 쉽지 않아. 하지만 언젠간 잡힐 거야. 도망친 사람은 결국 자기 죄로 걸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이제 그 사람보다 그걸 막아주지 못한 세상이 더 밉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변해야 해요. 다시는 누구도 그런 일을 겪지 않게.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넌 경찰보다 더 경찰 같다. 며칠 후 재단 사무실에는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중년의 남자, 해진 셔츠, 반쯤 다른 구두.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혹시 여기 이준서 군 있습니까? 준서는 사무실로 불려 나왔다. 나직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제가 준서 어머니를 예전에 알던 사람입니다. 몇 년 전 한때 함께 일하던. 그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정미숙이 젊은 시절 강성그룹 회계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그때 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숙 씨가 그렇게 잘렸을 때 그게 부당하단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어요. 전 이제 제 몫의 말을 하러 왔습니다. 준서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받았다. 증언해 주시겠어요? 이제라도 말해야죠. 나라도 말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름 없이 떠났던 이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용기, 그들의 후회, 그들의 진실이 모여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준서는 그날 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림을 그렸다. 전등 아래 웃고 있는 아이, 그 옆에 책을 들고 있는 자신, 뒤에는 엄마, 그리고 작은 사무실 간판. 그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수첩을 책장 위에 조심히 올려두었다. 그리고 새 수첩을 꺼냈다. 이제 그는 과거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깔리고 있었고 그의 방 안에는 작은 탁상등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늦가을 서울.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한강 위로 은은한 황금빛이 번졌다. 찬 바람이 스치고 사람들은 목도리를 둘러매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준서는 강변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정미숙이 있었다. 참 오래 왔네. 여기까지. 정미숙의 말에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여기 왔을 때 진짜 어두웠어요. 달이 미디라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그랬죠. 지금은 이제 여긴 시작점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게 해주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엄마가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미숙은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오랜 시간 속에서 되찾은 것처럼 부드러웠다. 그날은 진실의 등불재단 창립 1주년 기념행사 날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초청된 이들이 서울 시민청 강당에 모였다. 과거 제보자, 아이들의 가족, 교사, 기자, 시민들. 그들의 얼굴은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어느 날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변화의 가능성을 봤다는 점이다. 무대 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지켜본 소년, 이제는 청년이 되어 우리 앞에 다시 섭니다. 이준서 군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박수가 울렸다. 준서는 무대 중앙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2권의 수첩이 들려 있었다. 하나는 낡은 종이와 찢어진 표지의 과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하얀 첫 장이 펼쳐진 현재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서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맑았다. 1년 전, 저는 한강 다리 밑에서 누군가를 구했어요. 아니, 그보다 먼저 저 자신이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기록하고 함께 울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는 잠시 수첩을 펼쳐 보였다. 어설프게 그린 아이의 얼굴,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차 밑에 누운 장면, 그리고 나중에는 친구들과 웃는 모습, 선생님과 악수하는 장면까지. 이 수첩은 증거이자 성장의 여정이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진실은 혼자서 밝히기엔 너무 어두운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을 지켜보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박수가 터졌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아이들은 자리에서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 무대 아래에서 지훈 형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겐 준서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품고 살아내는 법을 가르쳐준 스승 같은 존재였다. 행사가 끝난 후 정미숙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무대 뒤편으로 들어갔다. 준서는 어색한 듯 웃었다. 엄마, 꽃까지는 좀. 내가 오늘 한 말 다 들었어. 이제 진짜 어른이 다 됐더라. 아직 멀었죠. 정미숙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다 말했다. 넌 나보다 더 깊이 아팠고 더 멀리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 자신을 자랑스러워해도 돼. 그 말에 준서는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준서는 재단 사무실에 홀로 남아 수첩을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남긴 짧은 쪽지와 그림,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다. 형아 덕분에 나도 용기 냈어요. 그림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젠 나도 누군가를 도울래요. 그는 새 수첩의 첫 장을 넘기고 거기에 단 한 줄을 적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창밖에는 늦가을 밤바람이 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먼 하늘엔 작은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 별은 마치 다리 밑에서 그를 처음 비춰주던 가로등처럼 작고 소박했지만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1년 뒤 강성그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투명 경영 헌장을 선포했고 그 문서 맨 끝에는 작은 주석이 적혀 있었다. 한 아이의 외침에서 시작된 변화임을 잊지 말 것. 그리고 또 다른 1년 뒤 준서는 대학에 입학했다. 전공은 시각 디자인. 그 수첩은 여전히 그의 가방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단지 기록이 아닌 사람을 위한 소통의 도구가 되었다. 언젠가
자신과 같은 아이가 또다시 다리 밑에 설 때, 준서는 그곳에 먼저 가 있어 줄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말할 것이다. 괜찮아. 너도 여기서 시작할 수 있어. 빛은 항상 위에서만 비추지 않는다.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서 비추는 빛이 진짜 빛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준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밤을 밝히기 위해 수첩을 들고 걸어간다.